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이필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별일 없으시죠? 제가 실은 이번에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 선생님의 도움을 좀 얻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오늘 업무 끝나고 괜찮으시면 뵐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시게 되었다니 이 선생님께 좋은 경험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집필을 하는데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은근히 신경이 쓰이네요. 기사를 찾다가 인권적 기준으로 볼 때 교과서에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이 있던데 김 선생님 잘 아시죠? 아무래도 저보다 교과서 집필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인권에 대한 관심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잘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제가 교과서를 집필할 때 인권적 관점에서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우, 저야 영광이죠. 그런데 선생님, 왜 요 근래 이렇게 인권적 관점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걸까요? 이 선생님께서도 형식적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죠? 교과서의 인권 관점은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또한 교과서 구성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적인 요소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교과서가 선생님과 학생을 매개하는 매개체인 만큼 매개체의 성격에 따라 학습의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교사인 저희들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재를 쓰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죠. 또 국제적으로도 학교 인권 교육에 대한 권고가 연이어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유엔에서는 2009년까지를 세계 인권 교육 프로그램 1차 시기로 두고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고 교과서나 교육과정의 인권 교육 도입을 권고한 바 있죠.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도입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러한 흐름이 국제적인 권고나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김 선생님 설명을 듣고서야 알았네요. 그럼 이 선생님 부탁도 있고 한데 인권적 관점에서 일명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이 선생님, 우선 이 리스트부터 체크해 보시겠어요? 테스트인가요? 테스트라기보다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가벼운 몸풀기라고 할까요?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점수가 그리 높지 않은 거요. 전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만들 자격이 없는 걸까요? 이 선생님, 점수가 꼭 높다고 해서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점수에 많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가요? 그럼 이제 인권 친화적 교과서 관련 집필 기준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이 선생님, 지금부터 교과서를 집필할 때 인권적 기준에서 염두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하기입니다. 바로 교과서의 서술 내용, 서술 방식, 소재를 결정함에 있어 모든 개인들이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정당한 권리를 중시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하지만 교육 목적을 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에 반하는 사례가 가끔 발견되곤 해요. 특히 도덕이나 규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상당히 타율적이고 부도덕한 존재로 그려놓고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김 선생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저 역시 너무 부정적이고 극단적 상황을 제시하는 사례를 볼 때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염려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소재를 찾는 것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을 거예요. 네,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니 더 쉽게 이해되겠는걸요? 쉽게 이해가 되신다니 다행이네요. 교과서를 집필할 때 인권적 기준에서 염두해야 할 2번째 원칙을 알아볼까요? 2번째 원칙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정함에 있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조장되거나 묵인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쉽게 말하면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차별은 안 된다라는 뜻이겠네요. 맞아요. 교과서도 차별 금지의 예외가 아닌 것이죠. 사전 테스트에서 한 내용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겠는걸요? 당연히 관련이 있지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사례들은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민감해지고 있어서 그런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보다도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에서 아예 이러한 것에 대해 외면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해요. 외면이요? 예를 들어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가 다른 사람들을 교과서에 등장시켜 차별이나 편견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지만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등장시키지 않거나 혹은 아주 적게 등장시키므로 인권적 관점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요즘 다문화 하지만 실제로 교과서에서 비추는 문화는 다문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최근 사회적 변화에도 맞지 않지만 학령기 때부터 사회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또 차별을 예방하는 일이고요. 네, 교과서에 이렇게 차별적 표현이 많은지 몰랐네요. 그럼 김 선생님,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이죠? 굉장히 쉬운데도 자칫 실수하기 쉬운 원칙이에요. 세 번째 원칙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관례화된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용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주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라든가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들이 있어 왔죠. 사실 알고도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용어가 비하적인 용어인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을 듯한데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당사자라고 가정했을 때 자존감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용어라든가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경우들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정말 주의해야겠어요. 마지막 원칙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원칙은 중립적인 관점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실 지필 기준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준인데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반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이 원칙은 정말 지필 기준에서 중립적 서술로 제시되고 있던데 왜 강조가 될까요? 최근에는 권리와 권리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곤 한데 자칫 지필자가 중립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느 권리가 우세하다 혹은 어떤 권리를 위해서 다른 권리는 마땅히 희생되거나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김 선생님, 그런데 모든 과목에 공통된 경우 외에 인권 단원을 기술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또 다른 경우인 듯한데요. 그건 제가 설명하기보다 전문가분을 통해 들어보면 좋을 법한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노트북에 전문가분의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좋아요.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잘 확인해 보세요. 이 선생님, 전문가분의 말씀까지 잘 들으셨죠? 김 선생님 덕분에 오늘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교과서를 집필할 때 꼭 살펴보아야 할 좋은 내용이 되는 듯해요. 교과서 집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건강한 교과서를 만들어주실 수 있길 바랄게요. 네. 오늘 알려주신 원칙들도 아까 노트에 이렇게 정리해 두었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뭘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